오늘 소개할 작품은 일본의 작가 나스메 소세키의 그 후입니다. 이 작품은 최초의 신문에 연재가 되었다가 단행본으로 출간된 작품입니다. 연애소설에서 가장 흔한 구도인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읽다 보면 연애소설이라기보다는 삼각관계라는 형태를 빌어 20세기 초 서구 문명을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는 당시 일본의 세태를 비판하는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선 작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나스메 소세키. 1867년 쇠락한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나스메 긴노스케. 나스메 소세키라는 이름은 그의 필명입니다. 어려서부터 한문, 한시 이런 거를 애독하고 애송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학교를 다닐 즈음에 영어를 배워야 전망이 좋다라는 형의 권유에 따라서 영어를 공부를 했고 대학에서도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교사로 일을 하다가 1900년에 국비 유학생 자격으로 영국에서 2년간 유학을 했어요. 그리고 귀국을 해서 일본 제국대학 교수로 재직을 했는데요. 어느 날 소설가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사표를 던졌고요. 후배 교수들의 복귀 요청을 받자 박사는 100년 후에 흙으로 변하고 교수도 100년 후에는 흙으로 변한다. 그러나 나는 100년 후까지 작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공개 서한을 신문에 발표해버렸습니다. 이 에피소드로 인해서 그에게는 자유를 갈망하는 작가라는 수식어가 생겼는데요. 그는 일본인들에게 국민작가, 애국작가라고도 불리는 인물이에요. 일본인들의 고매한 정체성을 확립한 작가라고 추앙을 받고 있을 정도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만 읽어봐도 느낌이 옵니다. 이 작품에서는 천황이 죽자 따라 죽는 인물들이 줄줄이 그려지면서 일본 열도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은 여기 카드 통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작품 그 후, 이 작품 또한 메이지 유신 이후에 급변하는 일본 사회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잘 담아낸 작품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줄거리 소개를 한 뒤에 설명을 덧붙이도록 할게요. 아울러서 나스메 소세키 하면 일본의 근대문학을 시작한 공로가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1984년부터 20년 동안 일본 천엔 지폐에 나스메 소세키의 얼굴이 새겨지기도 했고요. 일본 국어교과서에는 단골 작가로 등장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 마음, 도련님, 그리고 그 후가 있습니다. 줄거리 알아보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다이스케. 다이스케는 부유한 사업가의 둘째 아들인데요. 그의 아버지는 늘 성실과 열의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뒤로는 회사 경영을 위해서라면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르고 있어요. 주인공은 이런 아버지를 경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선하는 혼사도 모두 거부하는 상태인데요. 집안 대 집안 이런 거 싫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버지 돈으로 놀고 먹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것에 대한 죄의식도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직업이라는 것에 더럽혀지지 않은 고귀한 인간입니다 라면서 자부심까지 느끼고 있거든요. 친구들은 주인공을 고급 유민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고학력 백수죠. 올해로 30살이 된 주인공에게는 대학 시절에 아픈 기억이 남아있는데요. 미치요라는 여성과 관련된 기억입니다. 여기 옆에 인물관계도 보면서 같이 들어보세요. 대학 시절 그에게는 히라오카 그리고 스가누마라는 두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미치요라는 여성은 두 친구 중 스가누마의 여동생이거든요. 오빠랑 함께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예쁩니다. 이 친구들은 2년여간 어울려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주인공이 대학 졸업반이 되었을 때 스가누마가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미치요하고 히라오카가 결혼을 했죠.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당시에 두 사람 다리 역할을 해준 건 다이스케였어요. 이유는 우정이라는 명분 때문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난 지금 주인공은 그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도 미치요를 좋아했거든요. 답답해. 그러던 어느 날 히라오카가 주인공의 집을 찾아옵니다. 3년 만에 만나게 된 히라오카가요. 자신의 궁핍한 삶, 아이를 잃은 상처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공한테 취직을 부탁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주인공은 히라오카의 아내인 미치요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불쌍하고 걱정되고 마음이 아팠어요.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니까 히라오카의 생활이 방탕했고 미치요는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데다가 건강까지 나빠져서 야위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인공은 히라오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미치오를 위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는데요. 주인공은 자신의 도움으로 결혼을 하게 된 미치오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걸 느낀 겁니다. 그러고는 곧장 고민에 빠졌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미치오하고 관계를 발전시켜볼까?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갈까? 이 고민은 아주 빠르게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내가 미치오를 책임지는 것,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대충 분위기 연상되죠? 주인공은 흰 백합을 한아름 준비해서 미치오를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죠. 미치오, 당신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들은 미치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왜 저를 버리셨나요? 찬이네요.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인공은 곧장 미치오의 남편인 히라오카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미치오를 사랑하고 미치오를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나에게도 있으니 양보해주게. 그 말을 들은 히라오카가 정색을 하면서 대답합니다. 그래, 양보해줄게.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내가 미치오를 사랑하지 않는지는 몰라도 미워하지는 않았거든. 그리고 지금 미치오는 병에 걸렸어. 환자를 주고 싶지는 않아. 병이 나을 때까진 내가 책임지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친구가 아니니까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마라. 우리가 또 만날 날이 있으면 그때는 미치오를 내게 넘겨줄 때뿐일 거야. 이 말을 들은 주인공은 소리칩니다. 미치오의 시신만 주겠다는 거야? 안 돼! 이렇게 주인공은 친구도 사랑도 잃어버렸어요. 며칠 후 주인공의 형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형의 손에는 히라오카가 주인공 다이스케의 아버지에게 보낸 장문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어요. 형은 아버지가 주인공에게 보낸 메시지를 전합니다. 집안의 명예를 짓밟은 자식과는 절연할 것이다. 일체의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 친구, 사랑, 여기에 이어 가족까지 잃게 된 주인공. 거기에 형이 한마디 덧붙입니다. 너는 바보로구나. 나도 널 보지 않겠다. 그러는 와중에 미치오의 건강 악화 소식이 들려왔고요. 괴로워하던 고학력 백수 주인공은 일자리를 구하러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그 후 줄거리였어요. 그럼 작품 이야기 조금 나눠보죠. 주인공 다이스케와 주변 인물들의 불행, 이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제가 영상 초반에 이 작품이 20세기 초 서구 문명을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던 당시 일본의 세태를 비판하는 작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줄거리 소개만 딱 들었을 때는 쉽게 매칭이 안 되실 겁니다. 요걸 어떻게 연결하면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부유한 명문가인 주인공의 집안, 요거는 근대화 이전의 일본, 집단을 상징합니다.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시기는 1900년대 일본의 근대화 산업화 시기인데요. 서양 문물이 사회에 녹아들면서 변화의 파도가 크게 일어났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의 구성원들은 근대화 전과 후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 이견을 보였고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던 건데요. 부유한 집안과 대비가 되는 주인공 다이스케, 근대화 이후의 일본, 개인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화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개인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빵과 관련된 경험은 절실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저열한 거지. 빵을 떠나고 물을 떠난 고상한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야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이 없지. 즉, 자유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빵 그리고 자유, 이 두 가지는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먹고 입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빵이 필요하죠. 동시에 즐겁고 뿌듯하고 자존감을 느끼며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해요. 빵을 상징하는 아버지, 자유를 상징하는 주인공. 작가는 이런 구성 안에서 주인공이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부유함, 그 안에서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인공 입장에서는 자유를 추구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부유한 명문가의 아들이기 때문에 품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렇다면 작가는 근대화 이전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글쎄요. 제가 작가 소개할 때 작가에게 붙어있는 수식어 하나 말씀드렸었죠. 자유를 갈망하는 작가. 이렇게 놓고 보면 또 얘기가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그 후잖아요. 저는 이 작품에 담긴 이야기, 그 후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읽고 조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나스메 소세키의 그 후 리뷰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